댓글로 똑소리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장 관심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댓글들 보면서 새삼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지난주 똑소리에는 태국 돈 바트가 한국 돈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진 거냐는 질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원화, 바트에도 밀리고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들어서는 바트 상승세가 좀 멈췄고요. 우리 돈 원화가 비교적 버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나라 탑5에 속하는 태국 돈이 지난해 초 이후로 우리에게 엄청난 속도로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동남아 여행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비싸서 못 가겠다는 말씀 요새 많이 하시죠. 달러당 1,5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원화는 여전히 아시아에서도 돈의 가치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질까? 올해 2분기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지금 2026년 우리 돈의 방향, 내 통장은 어느 쪽으로 베팅해야 할지 지금 가장 궁금한 경제 이슈를 똑소리나게 짚어드리는 똑소리 2 권혜리 기자입니다. 태국 돈의 가치 왜 이렇게 과열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금값이 너무 잘 올랐던 탓이 큽니다. 사실 태국은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요. 지난해 1년 동안만 기준금리를 4번이나 내렸고요. 이제 1%라는 초저금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트화의 가치가 아시아 최약체여도 이상하지 않은 금리 수준이죠. 그런데 바트화는 오히려 지난해 1년 내내 달러 대비해서 10% 넘게 비싸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태국 사람들이 온라인 금거래를 너무 많이 하는 데다 여기에 검은 손들이 끼어들어서란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됩니다. 태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바트화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날들을 분석해보면 그 상승세의 절반은 금거래 때문이다라고 지난 연말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Has been so strong. I mean, it's been the strongest currency versus US dollar, bar the ringgit, up until recently anyway. And, you know, it's attributed to gold trading and many other issues. 중국에서 특히 인기인 1g짜리 콩알금 아시죠? 실물로 사려고 하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비싼 금을 사고 파는 건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금거래가 활발한 편인데요. 보통 최소 단위가 1g은 돼야 합니다. 몇천 원 수준인 0.01g 단위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가 있긴 하지만 아직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반면에 안 그래도 금을 좋아하는 태국에선요. 최근 몇 년간 소액 온라인 거래 플랫폼들이 발달했는데요. 지난해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온라인 금 거래 규모가 태국 GDP의 50% 수준까지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금 거래 플랫폼들이 가입자들의 주문을 수행하느라 국제시장에 금을 팔 때마다 달러가 들어오고 금을 판 가입자들 계좌에는 바트화를 꽂아주기 위해서 바트화를 사들이는 규모가 매분 매초 엄청난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태국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바트화 가치가 급등하는 날을 살펴보면 절반은 금 때문이란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전부 다 금 거래를 너무 많이 하는 평범한 사람들 때문이었을까? 이웃 나라들, 특히 캄보디아에서 금을 이용한 대규모 돈 세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나쁜 짓을 해서 번 구린 돈을 코인으로, 암호화폐로 저장합니다. 이 코인을 코인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한 태국에서 바트화로 현금화하고요. 그걸로 금을 사서 캄보디아로 다시 들여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애초에 어디서 났던 돈인지 추적이 안 되는 그야말로 감쪽 같은 돈 세탁이 가능했고요. 이 과정에서 바트화 환전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태국 돈의 가치가 이상 급등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금값은 계속 올랐으니 범죄 집단에게는 꿩 먹고 알 먹고였겠죠. 부자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캄보디아가 지난해 태국이 두 번째로 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돈 없는 보통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국 금을 그렇게 많이 사갔던 게 아니라 이런 돈 세탁 수요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트화 환전 수요를 일으키면서 돈 세탁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이었던 겁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한국인 청년 취업 사기건. 우리 젊은이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캄보디아의 외딴 농장으로 끌어들인 뒤에 협박해서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한 걸로 알려졌던 범죄 조직도 이렇게 바트화를 이상 급등시킨 검은 손 중에 하나였단 얘기입니다. 태국 돈 바트화의 이상 급등은 태국 경제가 갑자기 너무 튼튼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관광 수입이 중요한 태국 경제에는 오히려 자국 돈이 급증하는 게 큰
골칫거리였겠죠. 돈이 비싸지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금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한 데다가요. 올 초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조정을 한번 겪은 것도 금 때문에 이상 급등세가 나왔던 바트화가 한풀 꺾이는데 한몫한 걸로 분석됩니다. 물론 이란 전쟁 영향도 컸습니다. 태국은 자국 내 원유 수요의 86%를 수입하는 대규모 원유 수입국이라서요. 아시아에서도 이란 전쟁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사실 경제 기초 체력만 놓고 보면 바트화가 진작에 약세를 띄었어야 자연스러웠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런데도 바트화가 한국인 입장에선 여전히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건요. 그거는 한국 돈 원화가 약한 탓이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달러화는 바트화 대비해서 1년 전의 가격대를 회복했습니다. 달러 대비 바트화의 이상 급등세가 되돌려진 겁니다. 그런데 원화는 올해 들어서 태국 돈 대비해서 더 떨어지진 않고 버티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1년 전 가격대는 아직 근처에도 못 갔죠. 환율 때문에 한국 경제가 태국보다 안 좋은가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가 맞습니다. 태국 바트화의 급등은 태국 경제의 진짜 체력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현상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한국 돈의 힘이 아직 약한 상태다 보니까 그 이상현상이 되돌려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돈, 원화로는 그 되돌림을 아직 느끼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The Korean won still weakening against the US dollar headed back towards that 1500 level. 그런데 우리 돈 원화는 지금 진짜 약한 걸까요? 아니면 약해 보이는 걸까요? 싱가포르 은행인 DBS는 올 1분기에 한국 돈이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돈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평가됐다. 한국 경제의 지금 체력보다 약해 보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태국 바트화와 반대 상황이죠. 바트화는 실제 경제 상태에 비해서 돈이 너무 비싸진 게 문제였던 반면에 한국은 경제 상태에 비해서 돈이 너무 싸졌다. 그 저평가 정도가 DBS의 환율 적정 가치 평가 모델로 평가해 봤더니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더라. 그렇다면 왜 한국 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박한 걸까요? DBS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이요. 오히려 중동 에너지 쇼크 그 자체로 인한 타격은 한국 돈이 중국 돈 위안화와 더불어서 아시아에선 그렇게 크지 않았던 편이었다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기름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에 바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게 대비를 해놓은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한국 돈은 이렇게 저평가를 심하게 당했나?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원화는 여전히 고베타 신흥국 통화라는 게 두드러집니다. 베타가 높은 통화, 이 얘기는 똑같이 중동 에너지 의존도는 높더라도 일본 엔화처럼 기축 통화에 가까운 돈보다 훨씬 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영향을 많이 받는 돈이란 뜻입니다. 호재가 나타나면 남들보다 더 가치가 빠르게 솟기도 하지만 악재에도 더 잘 무너지는, 한마디로 변동성이 그만큼 큰 돈이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싹 사라졌던 이란 전쟁 직후에 우리 돈의 하이 베타 통화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지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이 마침 이럴 때 많이 올라줘서 좋다. 이걸로 지금 안전자산 달러를 채우자. 한국 증시에서 번 돈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가는 수요가 원화 가치를 또 짓눌렀습니다. 지난 3월에 외국인이 한국 증시와 채권을 판 돈이 365억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55조 원 넘는 돈을 달러로 바꿔 나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월에도 7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순유출이 나타났었지만요. 한국에서 벌어서 달러로 바꿔 나가는 돈이 한 달 만에 5배나 치솟는다? 이건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유독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해서 돈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한국 증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1월에 똑소리에서 올해 미국이 한국 돈의 가치가 계속 빠지도록 두진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돈이 경제 상태에 비해서 너무 약세라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을 했었죠. 올해부터 우리에게서 막대한 직접 투자금을 받아가야 할 미국으로서도 한국 돈의 가치가 너무 낮은 건 반갑지 않거든요. 그리고 석 달 만인 4월 17일에 스콧 베센트와 구윤철 장관이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베센트 장관이 자기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 줄 올립니다. 1월처럼 강한 어조까지는 아니었지만요.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한마디 덧붙여준 겁니다. 미국도 원화가 이렇게 널뛰는 것, 달러 대비 약세가 너무 튀는 모습이 나오는 건 싫다. 괄호치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는 도움 주겠다. 괄호 닫고 재확인한 겁니다. 2월 말에 시작된 이란 전쟁은 그 전까지의 모든 거시 전망을 리셋시켰고요. 그 전쟁이 정말 너무하다 싶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확실히 이제 전쟁을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인식을 전 세계가 공유하면서 전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환율이 이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달러 대비한 원화의 가치가 갑자기 튀어오를 일까지는 없어도 원화의 버티는 힘이 강해질 거다는 쪽으로 대비하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높았던 원화 약세의 시기는 지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잉 수요가 있을 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맞바꾸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조합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써서 물가가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최대한 인내할 거다라는 기대가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안 강해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 원화가 올해 1분기에 가장 저평가됐다고 분석한 DBS는요. 올해 말까지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400원까지 내려서 예측했습니다. 한국대신증권은 4월 마지막 주에 1,460원을 내놨습니다. 일단 기록적인 규모로 달러를 바꿔나갔던 외국인들도 4월 말 들어서는 우리 증시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이 올해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도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벌어온 외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짜 구명보트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을 바로바로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 예금으로 쌓는 경우가 많아서 환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좀 나왔었는데요. 정부가 기업들에게 그러지 말고 바로바로 환전해달라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지만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1,500원 이상 구간에서는 환전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 기미들이 감지됩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서 생기는 비용, 국내에서 지불해야 할 원화 결제 대금들을 영원히 미룰 수는 없는데요. 결국 환전을 해야 하는데 1,500원 이상으로 가면 이 정도면 비싸졌다. 지금 환전하자. 이렇게 판단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의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고의 외환 보유액을 뛰어넘는 해외 투자 자산을 가진 엄청난 큰손이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 환전하는 걸 어떻게 좀 줄일 수는 없나? 여기서 이 뉴 프레임워크라는 정책이 고안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돈을 잘 버는 데만 집중해야지. 지금 환율 잡겠다고 수익률을 떨어뜨릴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거냐? 라는 비판과 그렇다고 지금 구조적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환율을 내버려 두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진짜로 보탬이 되겠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4월 중순에 마침내 이 두 주장 사이에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일부 외화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한다.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그 돈으로 해외 투자한다. 채권자들에게 이자는 좀 나가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율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실시하는 환해지 그 비중을 지금의 10%에서 15%로 올린다. 최대 20%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운용책이 새로 도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 뉴 프레임워크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 또 연금의 수익률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만요. 일단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한 안전판이 하나 더 늘어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 환율이 여기서 더 치솟는 쪽에 베팅하는 건 나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내내 우리 돈 원화를 둘러싼 환율 상황 똑소리 2에서 긴밀하게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똑소리 가족분들이 이것이 알고 싶다 소통해 주시는 이슈들을 최대한 제때제때 계속 함께 알아볼 것도 같이 약속드립니다.